거래량이 좀 많이 꺾였습니다. 거래량이 진짜 이게 집값하고 거래량하고 이제 좀 비례하긴 했는데요. 거래량 지표를 보면 7월이 이제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죠. 8,875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8월 거래량 집계가 나왔는데 6,087건. 국토부하고 서울시 집계가 좀 다르긴 한데요. 저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을 일단 가지고 왔는데 6,000건으로 떨어졌으니까 한 30% 정도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한 주간의 집값 동향부터 주요 현황까지 오늘도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난 소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확실히 추석 지나고 나서 서울 집값 상승폭은 좀 둔화되는 것 같아요. 네네, 확실히 느껴지죠. 네. 네.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 변동률이 0.16%, 서울입니다. 이번 주가 0.12%가 나왔네요. 그래서 0.12%면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고요.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한 8월 말의 결과를 보니까 0.26%였더라고요. 그럼 0.26에서 한 달 만에 0.12%니까 속도가 한 130km 달리다가 70km로 내려온 거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왔고요.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0.11%에서 이번 주는 0.09%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 달 전에 0.17%였습니다. 역시 한 반토막 정도 났다. 근데 지방은 뭐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없습니다. 마이너스 0.01%인데요. 한 달 전 또 마이너스 0.01%였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 이 그래프를 좀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그래프로 한번 봤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속도 엑셀레이터 밟는 속도로 보면 되는데 역시 5월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7, 8월 정점을 찍고 최근에 속도가 좀 내려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가격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 그러면 오르기는 오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름세는 지속이 되고는 있죠. 그럼 거래량은 어떤가요? 거래량이 좀 많이 꺾였습니다. 거래량이 진짜 이게 집값하고 거래량하고 이제 좀 비례하긴 했는데요. 거래량 지표를 보면 7월이 이제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죠. 8,875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8월 거래량 집계가 나왔는데 6,087건. 국토부하고 서울시 집계가 좀 다르긴 한데요. 저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을 일단 가지고 왔는데 6,000건으로 떨어졌으니까 한 30% 정도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이걸 두고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8월 거래량 급감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상대적인 비교잖아요. 평소에는 어때요? 이게 급등 급락 말고 평소에 장기 평균으로 볼 때 서울의 월 평균 거래량이 사실 어느 정도예요? 이게 월 평균 워낙 들쑥날쑥해서 월 평균 내기도 어려운데요. 우리가 본다면 8월, 7월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던 부분이고요. 올 2월만 하더라도 2,000건대였거든요. 3,000건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됐을 때가 이제 4,000건 한번 찍었을 때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6,000건도 엄청난 폭발적인 거래량인데 7월이 워낙 많게 나오다 보니까 8월이 줄어든 것처럼 나온 거고요. 8월은 여름 휴가도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8월도 굉장히 높게 나왔다. 걱정되는 건 이제 9월인데 9월은 제 생각에는 한 4,000건대 정도 5월, 6월 수준으로 또 되돌아갈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도 많이 나왔고 또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많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래나 거래량 추세 이 패턴을 그려보면 그래프가 완전히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그렇죠. 추석을 기점으로 정부가 50년 만기 대출 안 된다고 하고 그 전부터 대출 조이면서 거래가 4분기에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올해도 되게 비슷하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1월, 2월 굉장히 힘들다가 이제 특례보금자리 나오고 규제 풀어주면서 분촌주공에 대한 규제도 풀리고 그렇죠. 쭉 올라가다가 작년 추석 지나고 이제 거래량 꺾였고요. 올 설날 지나고 이제 다시 회복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도 이제 이런 양상. 그래서 항상 추석이 좀 터닝 포인트 아닐까.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요 그래프를 아마 어디선가 검색해 보시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래프 그림의 모양이 너무 비슷한데 이게 추세선이 살짝 위에 있죠. 작년보다는 추세선이 가격이. 위에 있고요. 올해 거래량이 작년보다 그래프를 보면 비슷하지만 거래량 자체는 훨씬 더 많았고요. 가격 회복 속도도 올해가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사실 뭐 올해 거래량 보면은 뭐 30대 40대들이 많이 사긴 했는데 폭발적으로 샀습니다. 이게 갭 투자들 다주택자들이 산 건 아니거든요. 실수요자들이 이끌고
8,800건을 샀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네. 만약에 다주택자들까지 가세했더라면 최고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작년에 그 한 해를 보내고 나서 집을 매수할 시기를 보셨던 분들은 작년 연말이었어. 이런 후회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집값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틈에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그 막차를 못 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럼 올해 연말이 다시 한번 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숙제이기도 한데요. 저는 필요한 분들 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말 내년 초 정도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7월같이 집주인들이 호가를 막 올릴 때 같으면 사실 이게 그때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죠. 위험성도 있고 네.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시간을 안 주거든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집을 사버리게 되고 호가가 몇 천만 원씩 오르기 때문에 좀 성급한 결정, 조급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같이 좀 차분해지는 분위기에서는 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물건을 선택을 하고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산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실거주자들은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많이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다가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죠? 우리가 집을 한번 사면 네. 보통 한 5년 정도 기본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 보유하기 때문에 사실 뭐 내년에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가 사실은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5년 7년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 흐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하냐 자금력이 되느냐 대출 감당 능력이 되느냐를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은행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한동안 대출해서 제발 저 대출 좀 해주세요. 사실 내가 사는 건데 네네. 그 대출 상품을 네네. 요럴 때보다 아마 그 실질적인 투자 겸 그 기회를 잡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김남희 님이 증시에 대응하시는 방식하고 비슷하네요. 저는 대중에 몰리는 거랑 반대로 합니다. 주식을 사놓을 때 주가가 바닥칠 때 사고요. 남들이 환호할 때 팝니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이분 따라가야 되네요. 이런 친구를 좀 많이 둬야 돼요. 부동산도 그렇습니까, 소장님? 사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알면서도 못하는 게 왜냐하면 이 단위가 다르잖아요. 단위가 달라서 이게 네.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한 뭐 반 잃어도 반 잃어도 내 생에 다크서클 좀 내려오고 그렇죠. 그냥 입맛 좀 떨어지고. 속상하죠. 그렇죠. 속상하고 여행 한번 안 가면 되는데 집은 내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럼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외줄타기가 너무 무섭고요. 2022년 12월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때 집 사면 좋겠다는 건 알겠는데 감히 이걸 실행하기는 왜냐하면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네. 하지만 여하간 비싼 거건 약간 가격이 낮은 거건 어서 오십시오 할 때 가야 대접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정부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어떨 때냐면 집 사라고 할 때. 등 떠밀면서 제발 집 좀 사줘라고 할 때는 항상 정답이더라고요. 그때가 근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정부가 안색을 너무 확확 바꾸잖아요. 이렇게 떠미는 것처럼 보이다가 집 사는 사람들 혼내줄 거야. 갑자기 이렇게 사지 말라고 바뀌고. 할 때는 말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집 사라고 할 때는 왜냐하면 정부가 집 사라고 할 때에는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규제를 풀어준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2011년 12년도도 그랬고요. 2022년도 그렇고 정부가 나서서 집 좀 사주세요라고 할 때는 못 이기는 척 실수요자들은 좀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게 고민되는 게 많아요. 박정현님은 이런 의견 주시네요. 제가 지방에 사는데요. 여력이 되면 다들 여기에서는 전월세로 살고 매매는 서울에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이제 학령기인 아이들이 있는데 거주지를 옮기는 게 맞을까요? 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고민되고 네. 이게 뭐 과거에도 10년 전에도 했던 고민이고요. 최근에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지방에 그냥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서울에 집 사자라고 하는데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15년 전에도 그랬는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울이 또 조정기가 오면 지방이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는 2025년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좀 많고 입주 물량이 좀 소화가 되면 2026년부터는 아마 공급이 굉장히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영원한 상승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근데 지방에 거주해야 되는데 2년마다 4년마다 전세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셔도 좋겠고 또 정부가 집 사라고 하는 좋은 시점이 온다면 여유 자금이 있다면 또 서울에 한 채 정도는 사도 괜찮겠죠. 야,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뉴스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충북 지역에 10개 초등학교가 모여서 운동회를 했대요.
그 10개 학교는 모두 전교생을 합쳐서 60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운동회를 못 하다가 10개 학교가 모였는데 모여봤자 600명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그냥 한 학교네. 한 학교보다 한 학년이 그만큼일 때도 옛날에 있을걸요. 한 학년이었죠. 오전반 오후반 있을 맞습니다. 때는 그랬을 텐데 요거 참 지방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좀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방 인구 소멸이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모이는 데는 모이고 또 줄어드는 데는 줄어드는 건데 대표적으로 청약 시장을 봐도 서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네. 그래도 가을 분양에 청약 성수기다 이 전통적인 공식이 있는데 올해는 어때요? 올해도 성수기입니다. 항상 가을이 이제 여름 휴가 지나고 추석도 지나고 이제 내 집 마련 한번 해볼까? 정신을 맑은 가을 하늘을 보면서 이제 청약 시장에 뛰어드는데요. 올해도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건설사들도 이제 전략 작전을 짜게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움직일 때 일정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름은 좀 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가을에 많이 하는데 10월에 전국에 45개 단지에 38,055가구가 분양을 합니다. 1년 전보다 21% 정도 더 늘어났고요.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좀 많이 나오네요. 수도권에서 25,249가구가 나오고요. 지방은 12,806가구니까 저는 좀 다행이다. 지방이 지금 미분양도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 물량이 많고요. 서울은 2,950가구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17,000가구 정도 되니까 역시 서울은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에서도 알짜 분양 단지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이 나오는데요. 대치동 우리 교육 1번지 네. 대치동의 구마을 3지구에 재건축한 DH 대치 에델루이가 조만간에 나옵니다. 10월 8일 화요일 날 특별공급 1순위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월에 또 진주 아파트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나오고 가점 점수가 좀 많이 나오시는 분들 7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60점 이하 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뭐 과천주공 4단지 재건축한 프레스티아 자이도 나오고요. 안양에도 아크로 베스티뉴 뭐 평택에도 한신더유 이런 아파트들 나오니까 풍성한 물량들이 나오니까 이 기회에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욕심이 나가지고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를 욕심이 나서 2개 단지를 동시 청약하게 되면 2개 다 부적격이 되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한 개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그래봤자 되겠어. 그러다가 됩니다. 살아생전에 되겠어. 그 살아생전에 되겠어가 왜 나오냐면 아니 청약 좋은데요. 이 정보도 알려드리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데 많은데 청약 당첨 가점 점수가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만점을 받으려면 대가족이 요즘 세상에 무주택으로 한 20년을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대가족이 없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로또 분양단지라는 데 가보면 대가족이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이 결과가 나와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해야 당첨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할아버지하고 이제 대가족이 그러니까요. 뭐 한 지붕 세 가족 이 정도 돼야. 한 지붕 세 가족 정도 돼야 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전문지역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해외에 거주했었기 때문에 무주택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69점, 4인 가족 69점 커트라인에 걸리는데 이 친구가 계속 청약 도전을 했거든요. 청담 르엘도 넣고 제가 하라고 해가지고 계속 넣었는데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애를 한 명 더 낳았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왜 떨어졌냐고 보니까 청담 르엘이 1순위 평균 당첨 가점이 75.6점이었습니다. 75.6점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 자녀가 3명 있어도 안 되고요. 자녀가 4명이거나 이제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강남 쪽에 나온 4개 아파트들 평균 가점이 73.1점. 70점을 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애가 3명 있어야 되고요. 무주택 기간 15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69점이면 굉장히 잘했는데 이제 베스트인데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청약에서 그래서 이제 항상 펜타스도 다시 전수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부모님을 안 모시면서 모시는 척 부양가족을 이 위법하게 늘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살짝 이야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차라리 부모님을 등재해라.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라. 같이 살아라라고 하니까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등재하는 건 양심상 그거는 허용이 안 된다. 그건 그리고 불법이에요. 불법이고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모두가 이렇게 지키면 괜찮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4년간 부정청약 적발 건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뭐 적발된 게 한 285건 네. 정도 나오는데 사실 적발된 게 이렇고요. 안 된 건 제가 볼 땐 10배 이상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새치기하고 이렇게 그 나쁜 방법 쓰는 사람들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아내야죠. 그래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부정을 했느냐라고 보면 역시 위장 전입이 가장 많았고요. 위장 결혼도 있습니다. 위장 결혼이요? 위장 결혼도 아파트 있고. 때문에 결혼한다고요? 위장 결혼도 있고요. 위장 이혼도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 통장 때문에? 매매. 야.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리 아파트도 좋지나 위장 결혼, 위장 이혼까지 아니, 할 위장 정도냐. 결혼해가지고 청약이 됐어요. 네. 그러면 청약이 만에 하나 당첨이 되면 그다음 바로 즉시 이혼하는 거예요? 시차로 두고 이혼하지 않을까. 근데 또 이게 살다 보면 또 정이 들려나. 야.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뭐 궁극적으로 본다면 서울의 청약 물량이 그렇게 희소하다는 얘기고 로또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로또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달려들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저는 그 부분에 아니면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 야구단도 보면 왜 셀러리 캡 같은 거 네, 있어서 네. 진짜 와야 되는 선수를 못 데려오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요. 아니면 그 선수가 와서 한 서너 명이 한 번에 나가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안 그러면 그 동네에 그 사람들은 절대 가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요즘 좀 악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내년부터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가 있대요. 네네. 근데 공사 기간을 좀 줄여서 공급을 늘리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인데 사업 기간이 한 3년 줄어든다고는 합니다만 이런 걱정은 돼요. 안전진단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 안 해도 괜찮나? 안 하면 안 되죠. 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아예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은 먼저 시작하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받아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입학시험 합격을 못했는데 야, 대학교 3학년 될 때까지만 합격해봐. 라는 이제 신호를 줬는데요. 국회 교통위원회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 회의만 남았는데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전진단이 왜 필요하냐? 라는 문제에 이제 네. 직면하게 되는데 자,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시공사 선정도 하고요. 다 진행을 했는데 안전진단 통과 못했다고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안전진단 유명무실해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독특한 제도이기도 하고요. 30년 되면 그냥 안전진단 자격 요건이 되는 건데 해외에는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50년이 지나도 건물 자체가 튼튼하면 재건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일본만 보더라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일본의 부동산 법인 만나서 미팅을 하는데 한국은 30년 지나면 안전진단이라는 걸 하고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표정을 막 짓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결국엔 서울은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더라도 시대가 달라지고 이제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면 이런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 저는 이렇게 해도 서울의 집값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조선시대에도 서울은 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서울 수도권에 모여 살고 서울 인구가 줄어들 때는 대부분 집값이 올랐을 때잖아요. 맞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던 그렇죠. 인구가 다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 수도권은 한 몸으로 봐야 하는데 그래서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새 집을 계속 공급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적 시도가 있잖아요. 네네. 대표적인 게 서울시가 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라는 건데 네네. 이게 주민들 사이에 의견 합치가 안 돼서 취소되는 데가 많은가 봐요. 취소되는 단지가 이제 처음으로 두 곳이 나왔는데요. 수유동하고 남가자동에 나왔습니다. 재개발 후보지가 이제 83곳이 남은 상태인데요. 이제 시작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이제 취소 조합원들의 갈등, 시공사와의 갈등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결국엔 돈 문제죠. 저는 모든 문제는 다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도정법이라고 하잖아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제대로 사업이 안 된 단지들이 이제 신속통합계획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문제 있는 사업장들이 서울시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신속통합계획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10년, 20년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가 이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네. 지정을 하는데 1, 2, 3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특정 단지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고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안 했는 이유가 그거 다들 하고 싶어 한다면서요. 예. 근데 이제 내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추가 분담금이 3억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한 집에 3억씩 더 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해당 주민들이 하지 말자. 나중에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안 됐는데 사실 동의를 받은 단지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거든요. 3억도 이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한 5억 정도 내야 될 것 같은데 5억을 갑자기 어디서 나요? 그래서 쉽지 않죠. 야. 그래서 앞으로 정비 사업이 생각처럼 아무리 서울시가 도움을 주더라도 이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각보다는 또 이게 많은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요 의견에 답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조동희 님이 임만 소장님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요 소식이 없네요. 3기 신도시 인천 계약 곧 나옵니다. 곧 본청약 나와요. 이제 시작을 하고요. 3기 신도시는 이제 사전 청약은 끝났고요. 본청약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인천 계약이 가장 빠르고요. 2025년 6년에 본청약 물량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 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그래도 추정 분양가보다는 분양가가 올라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아파트보다는 저렴한 공공택지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겠죠. 계속 도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그 장안의 화제였던 몇 가지 보고서가 있어요. 네. 한국은행이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도 했던가 싶은데 한국은행 총재님이 요즘 사회 전반에 대한 이슈를 많이 던집니다. 그중에 맞아요. 대표적인 게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서 자란 학생들이 서울대 갈 때 쿼터를 정해야 된다. 그 지역에서 균형 선발제를 해서 보내면 이러면은 강남 집값 잡힌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될까요? 이렇게 될 문제 같았으면 얼마나 참 좋겠냐마는 저는 정책으로 모든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미연 씨가 고등학교 때 보셨어요? 최재성 씨하고 나왔던. 아무튼 나왔는데 막 제가 보고 울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성적이 이제 문제였던 것 같고. 그렇죠. 이미연 씨가 전교 1등이었는데. 그러면 서울대 컨트라인을 준다고 해서 과연 강남 집값이 잡힐까? 강남 집값이 학군 하나만 가지고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도로 저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서울대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국립대 경쟁력을 올려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나 지방대 갈래. 지방대가 오히려 더 좋아라는 지방대를 육성하는 프로젝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대요. 의대 정원 관련해서 그 수시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으니까 지방에 주택 수요가 그런 것들 늘어나는데 전세로들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대출 관련 DSR 규제를 따로 적용하자 이런 주장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DSR 전세 대출 DSR 같은 경우에 이제 DSR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들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DSR 40% 걸리면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원금을 이제 임차인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의 DSR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왜 이런 정책을 하냐면 역전세 생겼을 때 대출 받아서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집주인의 DSR이 다 차게 되면 못 돌려주니까 여유분을 좀 만들어서 나중에 역전세 할 때 돌려줄 수 있는 룸을 만들자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요. 요거 제도적으로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저희가 한 번 더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